출근하면서 유튜브 사용 코너를 가끔씩 듣곤 했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가 올라가는 날도 오네요. 막장과는 거리가 먼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나 봐요. 여러분들의 고단한 출퇴근길에 저의 사연으로 짧게나마 인생의 스펙타클한 즐거움을 대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올해 34살이 되어 진정한 30대 중반으로 입성한 유부녀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2년 차인데 아직은 신혼의 재미를 까먹지 않고 즐기던 부부예요. 아니, 그랬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하다가 1년 전쯤 제 이름으로 수제 케이크 가게를 내고서 단골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중입니다. 최근엔 직원도 한 명 생겼고요. 행복인지 고난인지 몇 년 전부터 레터링 케이크 인기가 치솟아서 제대로 긴 휴일을 즐긴 날이 언젠지도 가물가물해졌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케이크 만드는 일이 참 좋았어요. 제가 워낙 숫기도 없고 감정의 높낮이도 크지 않거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런 성격을 탐탁치 않아 해서 잔소리도 많았죠. 너는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아휴, 너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제대로 못하지? 그럼 안 돼. 나중에 왕따라도 당하면 어쩔런지. 아휴, 걱정이다, 걱정이야. 특히 엄마가 절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케이크를 만들 때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케이크를 데코할 때면 마치 백지장에 저를 꾸미는 것 같았거든요. 원하는 색, 원하는 그림을 담아내면 사람들은 예쁘다며 좋아했죠. 직접 만들어낸 케이크가 받는 대접으로 제 자신도 어여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 더욱 공을 들여 노력했고 전 어느새 워커홀릭이라 할 만큼 일에만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손님들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론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일의 소중함을 아는 입장이다 보니 뭐든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 외에 유일한 낙이 있다면 녹초가 된 저를 집에 가면 주차장부터 나와서 짐을 들어주는 남편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뭐랄까, 남편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 그게 좋았거든요. 강아지 같은 모습에 매일 감정 표현을 넘칠 듯이 하고 자존심 부릴 줄도 모르고 특유의 해맑음으로 항상 웃게 만드는 사람. 무슨 일이든 묻어나던 편이었던 저와는 반대였죠. 어떻게 보면 신랑은 저의 맞춤 케이크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레터링과 장식으로 가득 꾸민 근사한 케이크. 남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기계 부품 회사원인데 그런 남자와 있는 게 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인 것처럼 떠드냐고 하지만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는 박스 안에선 느낄 수 없으니까요. 신랑의 안마를 받으며 편히 잠들고 미리 만들어준 아침밥을 먹으며 시작하는 아침이란 정말이지 축복과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유부녀의 삶 같죠. 평범이라 하기엔 너무 거창하게 떠들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저런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겐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상적인 루틴이었거든요. 그리고 사건은 이때쯤 시작되었습니다. 4달 전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주희 언니, 깜짝 놀랐지? 나야 보람이. 잘 지냈어? 저보다 10살 어린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원체 애가 싹싹하고 정이 많아서 사랑받던 아이였어요. 게다가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때마다 찾아갈 정도로 유난히 잘해줘서 내심 고마움을 느꼈던 동생이었죠. 그 고마움에 어릴 때 짧게나마 과외를 해줬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론 통 못 보긴 했네요. 보람아, 이게 얼마만이야? 번호 바뀌었어? 졸업하면서 바꿨지. 언니, 이제 우리 좀 보자. 동생은 며칠 후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친정 엄마한테 듣고 온 거였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기했나 봐요. 한참 안을 둘러다보며 조잘조잘 떠들던 동생은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냥 해주겠다고 말했죠.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했고 가족에게는 처음 해주는 거라서 기념으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친구 생일 파티 때 가져갈 거라기에 꼬박 하루 동안 틈틈이 신경 써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대학교 졸업반이어도 애기는 애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미소조차 전부 거짓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 이후로 동생은 종종 가게를 찾아와서 케이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생이 바득바득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커서 한 번에 갚으라고 거절했죠. 그러다 하루는 연말 시즌이라 일이 너무나 밀려있던 시기에 불쑥 찾아와서 남자친구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주지 않고 대뜸 찾아와 본인이 그린 시안을 내미는 게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근데 일단 언니가 주문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부터 하고 만들어줄게. 그리고선 당장 밀린 작업부터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동생이 옆에 앉아서 절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사실 케이크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맛있게 잘 부탁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되면 연락할게. 이제 가. 만난 지 2주 됐다던 남자친구의 입맛까지 맞춰달라는 말에 왠지 짜증이 치솟아서 이만 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사촌동생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살펴주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싸웠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애기들 싸움에 내가 끼어드는 것도 우스우니까요. 그러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평소엔 안 먹던 웬 값비싼 육포랑 견과류 세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살뜰히 챙겨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냉장고에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람이가 줬다. 알고 있지? 옆에서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가게에 저 없이 직원만 있었을 때 사촌동생이 또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마침 오셨던 거고요. 동생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머님께 먼저 친근하게 다가갔고 어머님도 그게 싫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수다가 길어져서 근처 카페까지 갔다나요? 저와도 그런 곳에 간 적 없던 어머님이 오히려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동생은 그 뒤로 간간히 카톡으로 안부 연락을 보내면서 육포랑 견과류 세트까지 보냈더군요. 무슨 돈으로 보낸 건지, 거기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동생한테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친한 사촌 언니의 사돈이어서 그런 거였겠지, 그러다 말겠지 했거든요. 설마.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연초 일이 많아졌다면서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도 건너뛰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요. 저는 제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 싶은 마음에 직원을 한 명 더 두고 집안일에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 모든 면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고 집에만 오면 생기를 잃는 것 같다는 등 일부러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가 싶은 언행을 반복했거든요. 왜 그래? 아니, 밥이 좀 신 것 같아서. 밥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먹어봐. 어?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냐? 너 입맛도 이상해졌냐? 거기다 반찬이 죄다 왜 이래? 어제 먹던 거 똑같이 내놓고. 나도 좀 잘 차려진 밥 먹고 싶다. 이럴 거면 배달시켜 먹지 뭐하러 집밥 먹냐? 갑자기 밥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나. 반찬 투정을 하지 않나. 잘 먹던 반찬 그대로 내줬을 뿐인데 반찬이 왜 이리 짜냐면서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전 그에 맞받아쳐서 같이 화낼 성격도 아니었기에 일단은 묵묵히 참아 넘겼지만 솔직히 미덥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은 해야지 하며 열심히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있으면 그게 징그럽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남편. 어쩐지 그 짧은 사이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그 지옥 같던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주차장에 내려갔었죠. 남편이 갑자기 그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더럽고 비겁한 거 아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털어놓고 싶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주희야. 뭐라고? 뭐라고 당신? 미안해.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더 감추고 있다간 폭발해버릴 것 같아, 나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얼어붙었어요. 뭐? 네가? 왜?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대로 차에 치이고 싶었어요. 가까스로 이성을 찾은 후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르다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애써 물었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너무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사랑을 퍼부었지만 이렇게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구역질 나서 남편을 두고 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에 일단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를 청소하면서 나에게 닥친 이 불행은 어떻게 치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 사촌동생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본인이 그린 시안을 주면서 남자친구 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람아, 미안한데 다음에 해주면 안 될까? 아직 직원도 출근 안 했고 내가 하기엔 정신이 좀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동생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내 부탁인데 해주면 안 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져서 그냥 지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로 바로 구웠어요. 동생은 그 시간 내내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또 싸우는 건지 신경질적으로 폰을 내려놨다 쳐다봤다 반복하면서요. 몇 시간 후 얼추 케이크를 완성하고서 그 위에 사촌동생의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어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쓰려고 다시 시안을 봤는데 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제야 제가 정신없이 쓴 레터링 문구를 다시 보았어요. 이대로 영원히 사랑하자 우리. 그때 사촌동생이 다가와서 작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건 다분히 의도적이었으니 욕을 해도 좋다고. 이어진 동생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카톡 프로필에 남편이 해주었던 이벤트와 선물들을 보며 궁금했었대요. 언니처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제가 신혼생활에 대해 별 말을 안 하니까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의심도 되고, 그러다가 제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오자 동생이 대신 받았었대요. 그런데 사촌인 자신에게까지 다정하게 인사하는 말투에 인간적인 호감이 생겼고, 그대로 언니에겐 아직 말 못한 고민이 생겼다며 따로 만나자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거야.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아졌고, 언니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한 건지 알 것 같더라고. 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던 겁니다. 동생은 자신은 별거 한 것 없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기만 했대요. 자신이 어려서 또는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정성 들여 사랑해준 거라고. 남편과 동생은 저와 가족이었던 서로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고, 또 가족이었던 저를 너무나 쉽게 버린 거였어요. 만들던 케이크를 사촌에게 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작정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맞다네요. 동생은 어릴 적부터 저를 좋아했지만 아무리 표현해도 무덤덤한 제가 이상하고 얄밉고 또 미웠대요. 분에 넘치는 다정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받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바라고 받을 줄 알고 다시 갚을 줄도 아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대요.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난 언니가 너무 믿고 싫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해마다 네가 우리 집 김치 좋아한다고 내가 김치 갖다 나르고, 소세지 반찬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 해주고, 그런 건 전부 까먹었니? 까먹고 이제 와서 내 남편을 뺏어간 거야? 동생은 어릴 적 고모가 이혼하셔서 그 뒤로 고등학생 때부터 어린 나이에 혼자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챙겨주셨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한테 이런 생각까지 하는진 몰랐네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제가 우르르 말을 쏟아내다 그냥 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동생은 그 모습마저 꼴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남편은 저에겐 너무 과분하다면서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제게 되물었어요. 언니 남편은 케이크 싫어해. 언닌 그걸 좋아해서 업으로까지 삼았지만 난 그 차이라고 생각해. 언니와 언니 남편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야. 반대로 오빠랑 나는 아주 섬세한 결까지 잘 맞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물러서 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저 말없이 동생을 밖으로 밀어내고서 케이크를 전부 쏟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기다렸어요. 저녁 때 돼서야 돌아온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이상하게 속 안에서부터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람을 알고도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식탁으로 옮겨 앉고선 남편에게 왜 보람이를 만나러 갔냐고 물었어요. 사색이 된 남편은 주희 네가 그랬잖아. 동생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온 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한테는 말 못하던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나에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줄 게 있지 않을까 했던 거야, 난. 보람이가 얘기 안 해? 그 순간 남편 입에서 보람이란 말이 나오자 저는 움찔했고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에겐 아무도 상처를 준비할 시간, 나을 시간, 되갚을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난 내 마음을 찢고 도련한 사람들에게 이별할 시간도 줘야 한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 내뱉은 질문은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케이크 싫어해? 놀란 듯 제 얼굴을 쳐다보던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시댁을 찾아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저의 사촌 동생이라고요. 당신에게 치댔던 바로 그 동생이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배우신 양반이라 그런 건지 같은 여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사이에서 아무 도움도 못 됐다는 사실을 도리어 사과하셨죠. 미안하구나. 정말 내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다. 내 탓이야. 남편의 바람을 안 이후 누군가 앞에서 운 게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그만하고 싶단 뜻을 밝혔어요. 아이가 없을 때 안 걸 다행이라고 여기며 떠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제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선 제 어깨를 잡고 일으키더니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는데요. 누구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서 이런 일로 갈라서겠다는 거야? 그 여자애 24살이라며. 애들이 소꿉장난 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이 정도 울었으면 됐잖니? 네? 소꿉장난이요? 어머님, 이게 소꿉장난 같으세요? 남자들은 원래 다 한 번씩 바람 핀다. 안 피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원래 그런 건 여자가 살살 달래가면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거야. 넌 그것도 모르고, 아휴, 얘 괜히 엄살 피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하마. 다신 그러지 말라고. 걔 내 말은 들으니까 그럴 거다. 네, 그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몇 번 토닥여주면 전처럼 덤덤하게 넘어가겠지. 어린 동생 일인데 둘 다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셨겠죠. 피가 끓는다는 말이 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니까 이상하게 피가 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마비가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 같았어요.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서 감정이 미칠 듯 동요하더라고요. 그 순간 퇴근한 도련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딱 마주쳤어요. 도련님은 올해 29살이 되면서 카페 매니저로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깔끔한 외모를 내세워서 인플루언서 카페 사장님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았죠. 뻔하잖아요. 요즘 그런 마케팅. 뭐 아직 가진 건 없어 보였지만요. 예전에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전부 다 이뤄낸 일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도련님을 볼 때마다 귀여워서 웃어넘기곤 했었죠. 인스타에 카페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예쁜 케이크는 필수라면서 이따금씩 저에게 자주 자문을 묻곤 했어요. 저도 조언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틈틈이 보내줬었고요. 그럴 때면 저 같은 어른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유일하게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도련님은 한달음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달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떠밀더군요. 도련님은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고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소꿉놀이라는 그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처럼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에 빠질 동안 도련님은 고맙게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무엇도 묻거나 말하지 않아줬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집에 혼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주차장에서 매일 마중 나오던 남편 얼굴이 떠올라
갑자기 눈물이 복받치는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네요. 그리고선 도련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대로 차에 치여 버리고 싶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묵묵히 듣던 도련님은 본인이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하고 앞으론 출퇴근길 전부 자신이 오가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저도 형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저라도 형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았어야 했는데. 사실 이때 저는 도련님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스치듯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말했던 애들 소꿉놀이라는 거. 만약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아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대한 인간적인 면모는 지키자는 마음으로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아누웠고 남편은 이따금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난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는데 그럼 당분간만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까?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잖아. 남들이 이런 불화를 얘기할 때면 전 무조건 이혼해라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혼이란 말을 내 인생에 갑자기 새기려고 하니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잡념이 많아지다 보니 판단력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나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죠. 그런데 사촌동생에게 갑자기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때 못 따은 케이크 완성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진 보내. 동생이 보낸 사진은 저번에 저에게 맡겼던 케이크를 완성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가게를 찾아가 완성시킨 거겠죠. 이번엔 이름까지 완성시켜서요. 둘은 계속 만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사진까지 보내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정말이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동생과 남편에겐 내가 케이크를 만드는 게 시어머니 말씀처럼 소꿉놀이처럼 보였겠다 싶더라고요. 또다시 피가 끓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목표를 다짐했어요. 그래요. 애써 떨쳐내었던 그 위험한 생각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이미 도덕적인 양심을 버렸는데 왜 나만 꿋꿋이 지켜야 하나요? 다음 날부턴 멀쩡히 가게로 출근했어요. 아, 도련님 차를 타고요. 본인 형에게 상처 입은 형수를 위해 순수한 도련님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안쓰럽기도 때로는 역겹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증오스러운 남편의 핏줄이니까요. 도련님은 남편을 아직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전화도 걸고 문자도 남겨보았는데 답장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형은 한번 사고 칠 줄 알았다고 워낙 금사빠에 충동적인 사람이라 그렇다면서 험담 아닌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아차 싶었는지 말을 아꼈지만요. 그렇게나 남들이 다 알고 가볍게 치부해버릴 사람인데 전 무슨 콩깍지가 꼈기에 그렇게 좋아했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콩깍지가 운 좋게 벗겨지지 않아야 금슬 좋은 오래된 부부가 되나 싶었어요. 저 도련님, 저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감사해요. 제가 뭐 별다르게 해드릴 건 없는데 혹시 케이크 만드는 법 배워보실래요? 배워두시면 나중에 카페에 도움 될 것 같은데. 정말요? 좋죠, 형수님. 그 이후로 저는 도련님에게 고마움을 갖고자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순진하게 너무나 좋아하는 도련님 얼굴을 보자 살짝 미안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출근한 뒤로 1시간, 퇴근하기 전 1시간씩 도련님과 함께 베이킹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형수와 도련님이라는 관계를 잇고서 오래된 선생과 제자처럼 공부했죠. 저를 곧잘 따랐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도련님이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는 베이킹할 때 표정이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아마도 형수 자체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저라는 사람은 매번 로봇 같다, 지루하다 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곤 했는데 그런 말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킹을 하며 손길이 스치는 순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저는 도련님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사적인 전화와 메신저로 자신의 일상 다반사를 일일이 늘어놓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여자친구를 대하듯이요. 아마도 창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가족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다들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길거리에 널린 게 카페인데 제가 무슨 사장을 하냐고요. 근데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언제부터 그게 진짜일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는 건 형수님밖에 없어요. 형수님이 직접 이런 가게 운영하시니까 왠지 더 신뢰가 가네요. 저 형수님 말만 믿을래요. 저는 그 모든 크고 작은 투정과 고민, 감상들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고 일부러 그런 어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레 일상의 한 부분이 되려고만 했죠. 어찌됐건 저에게도 그런 여유로운 순간들이 생기자 남편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해오려던 노력이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마치 집 안에 저 혼자만 숨쉬고 있듯이요. 그 변화를 감지한 남편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듯 그때부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시 따스한 아침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 옆에 쑥스럽게 서 있는 남편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음식 전부를 개수대에 쏟아 부어버렸지만요. 동생과 끝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관계를 개선하려는 게 참 멍청하다 싶었어요. 아니면 나를 멍청하게 봤다거나. 당신 어떻게 내가 만든 걸... 절 보고 무척 섭섭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게 더 기가 막혔죠.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마치 인내심 테스트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촌동생이 무작정 제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마침 손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죠. 언니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주제넘게 끼어들려고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들이었는데 아마도 남편이 소홀해진 모양이겠죠. 그러니 그 화를 남편에게 풀지 못하고 저에게 풀려는 거고요. 전 그냥 옆에 손님이 있건 없건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웃어줬어요. 그냥 제가 웃는 게 이 아이한테 가장 가슴 아플 일일 테니까요. 역시나 여유로운 제 미소의 동생은 더 펄펄 날뛰었고 그러더군요. 언니가 그렇게 웃으면 뭐라도 된 것 같아? 언니가 이혼 안 하고 베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생각이 다 있어. 내 거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든가. 제가 그 말만 하고 마저 일에 집중하고 있으려니 동생은 혼자 씩씩거리며 나가버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제 욕을 하면서 말이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저한테 마침 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대충 대답하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느 순간 감지했어요. 내 복수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최소한 내가 받은 상처 정도는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다는 걸 말입니다. 이 양심도 없는 것들에게요. 그 후로도 사촌동생은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하고 뻔뻔한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온갖 문자메시지 폭탄들, 귀찮은 전화들로요. 괜히 남편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 자기에게 보낸 다정한 문자 같은 걸 SNS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만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사촌동생의 행동에 헛웃음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촌동생이 SNS에 그런 사진을 올리고 난 날엔 저에게 달려와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게 시킨 게 아니다. 걔가 멋대로 그런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러면서요. 나 오해 안 했는데? 당신 화난 거 아니었어? 나 화 안 났어. 내가 왜 화가 나니?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라는 뒷말은 생략했습니다. 그냥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은 여기에 구차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게 연락을 따로 하고 있진 않았지만 설사하여 제가 이혼이란 선택을 하여 자기 아들의 체면에 금이 갈까봐 꽤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씩 저희 집 앞에 과일 같은 것들을 보내시며 그 위에 메시지를 붙여놓으셨는데 메모지 위엔 관용과 배려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곧 뭐겠어요.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란 말이었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도련님의 애정 공세라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보다 조금 더 티를 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도 형수라고 조심하는 티를 내더니 이제는 그러지도 않더군요. 언젠간부턴 은근슬쩍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기 옛날 여자친구랑 제가 닮았다나? 그런 말들을 하며 이상하게 다른 분위기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하기 전 뜨거운 물을 컵에 담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게 쏟아져 작은 화상을 입었거든요. 별로 큰일 아니라고 생각해 약국에서 대충 연고를 바르고 다시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그걸 보더니 난리를 치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피부에 흉지면 어쩌려고요. 이거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흉되면 머리 아파요.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속상해 죽겠네. 한껏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병원에 데려가 기어이 치료까지 받게 하더니 앞으로 이런 일 할 땐 꼭 조심하라며 악이 달래듯 말하는데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의 옛날 모습과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남편도 연애할 땐 완성된 케이크 마냥 이런 화사함과 예쁨으로 저를 많이 감동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곤 했죠. 근데 남겨진 이 뒷맛의 씁쓸함이란 참 뭐라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상처를 확인해야겠다는 명목으로 전보다 더 자주 가게에 들렀고 전 그냥 다름없이 한결같이 도련님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일상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도련님은 을증을 떠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전 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여지없이 도련님이 퇴근길에 데리러 와주기로 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저는 우산을 들고 도련님을 기다리러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 서 있더라고요. 반차를 내고 저를 마중왔던 거예요. 저기 당신 비 오니까 힘들까 봐
가지고 왔어. 그래? 고맙네. 예전과 같은 미소를 억지로 만들어내며 저를 맞이하는 남편을 보자 드디어 때가 왔다 싶었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보여줄 게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오랜만이라 감격한 건지 알겠다며 옆에 서주었습니다. 이윽 후 도련님의 차가 미끄러지듯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차를 알아본 남편의 얼굴이 바로 굳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봐도 된다며 남편의 옷을 놓아주었어요. 매일 시간 맞춰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조금 늦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고요. 도련님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왜 왔냐고 공격적으로 따져 묻더군요. 형이 잘못한 일을 내가 되돌려주려고 한 거야. 네가 뭔데 나서. 그리고 이게 되돌려주려는 거라고? 매일 형수 데리러 오는 게? 너는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 너 미쳤냐? 형이야말로 미쳤지. 와이프 두고 어린애랑 놀아나? 형 옛날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여튼 인생 진짜 더럽게 피곤하게 살지. 도련님은 나름 제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던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갖가지 말로 비난해대는데 둘의 분위기가 점점 가열되고 있을 때 저는 말다툼 중인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자 현중아, 나 피곤해. 일부러 도련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봤는데 바로 먹히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거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전 그대로 남편을 지나쳤고 그렇게 빗속에 남편을 두고 빠져나오는데 집 오는 내내 어찌나 웃기고 후련하던지 한참을 흥분해 있는데 그 기분을 지겨운 집안에서 삭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이 마침 제게 묻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도 괜찮겠냐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날의 빗소리 탓인지 차 안 노랫소리 때문인지 이상한 용기가 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남편과 보람이니까 나까지 한 숟갈 얻는다고 제가 될 건 없으니까요. 도련님, 오늘 밤 저랑 소꿉놀이 할래요?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이내 차를 돌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당직이었던 남편이 퇴근할 즈음 오셨기에 맘속으론 삼자 대면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어요. 둘만 남았지만 어머님은 명색이 교감님 체면이 있으신지 머리채를 잡거나 밥상을 엎는 액션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산산조각 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듯 했죠. 조용히 식탁에 앉은 후 물을 들이키고선 꺼내신 첫 말씀은 어제 현성이랑 통화하면서 다 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현중이랑 무슨 사이니? 어제 현중이가 집에 안 들어왔어. 기다렸던 질문을 들은 저는 최대한 생기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사실 전 그 순간을 가장 기다렸는지도 모르고요.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애들이 소꿉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뭐야?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린 것뿐인데 왜요? 불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성을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리셨죠. 그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이 난리통을 보고선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바로 어머님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옆에 있던 꽃병으로 저를 내리치려 하시던 거였는지 그걸 붙들고 계셨거든요. 네가 내 아들들을 가지고 놀아? 처음부터 네가 모두 망친 거야. 네가 어디 불려시 같은 기집애 하나 잘못 들였더니 이거를 만들었니까? 너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너 모르고 상할 거야! 저는 갖은 욕을 뒤집어쓰며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다가 어머님을 말리는 남편을 제 쪽으로 돌려서 뺨을 때렸어요. 당신 뺨을 맞는 것보다 그게 더 마음 아플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엉겁결에 뺨을 맞은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어머님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꼰질러 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립자인 척 말리는 척 하는 게 가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라고 등 뒤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죽으려고 불빛으로 날아드는 날파리들도 아니고 사실 제가 어젯밤 외박할 때 술김에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말했거든요. 물론 고모한테도요. 고모는 워낙 불같은 분이시라서 동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화가 난 아빠가 고모와 연락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워낙 슬프게 울어대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도 동생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죠.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던 친구라 이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거라나. 아마도 본인 편을 들어주거나 헤아려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한 것 같아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인데 생각이 어려도 너무 어린 거죠. 평소 같으면 저도 걱정하실 부모님에겐 비밀로 했겠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감출수록 저만 피폐해지니까요. 오늘 아침에 고모가 동생에게 전화해서 당장 지방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고 크게 혼이 났나 봐요. 그것 때문에 화난 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죠. 문 밖에서 저를 찾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언니, 미쳤어? 마침 너무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아서 전 반갑게 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엉겁결에 사자 대면이 된 겁니다. 동생의 등장에 시어머님과 남편도 적잖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너 왜 여길... 오빠, 그게... 아니, 언니가 이상한 말을 해서... 세 사람이 어버버 하고 있길래 음료수 4개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저도 무슨 객기였던 건지. 그 와중에 남편은 당장 동생을 내보내려고 했고 동생은 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기를 쓰며 버티더라고요. 동생은 남편을 붙잡으며 자기뿐이라고 했으니 그 약속 지켜달라며 사랑을 애걸하고 있었죠. 남편은 머리를 붙잡고 한숨을 쉬고요. 그러다 동생이 셋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머님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우리 집에서 서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게 너무 웃겼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내 이야기인데도 참 현실성 없다 싶었죠. 그때 두 사람의 다툼 사이에 낀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채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결정인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선택이라는 건 저더러 그냥 이대로 넘어가라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부터 이혼 여부를 생각해 볼 테니 일단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희망이 생겼다는 듯 자기가 나가 있으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었죠. 그냥 한 말이었어요. 나가 있으면서 자신의 구차한 신세 좀 느껴보고 저는 그동안 넋이 나가 손도 못 댔던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집은 어차피 공동명이니까 어떻게 뺏어오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여보, 나 그럼 당신 믿고 나가 있을게.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양심 없는 짓 했어. 그 벌은 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나가 있을게. 당신도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천천히 잘 생각해줘. 부탁해, 여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다 듣겠다는 태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도련님이랑은 별일 없었으니 걱정 말라고, 그렇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두 손을 꼭 잡아드렸죠. 오늘은 꼭 집에 보내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또 손을 올리는 걸 남편이 막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잖아. 난 와이프랑 현중이 믿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이 돼서 이 상황을 중재하네요. 참나, 역시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눈앞에 자기 일만 급급한 멍청한 사람. 남편 말에 놀란 사촌동생은 결국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려고 자기랑 끝냈냐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꼴은 처음 보셨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생에 대해 복수할 차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그동안 동생이 인터넷상에서 제 가게에 대한 고의적인 악성글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소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척 하다 이번에 난리치고 있는 동생에게 조용히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언니? 언니, 설마 나를... 동생은 가족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떠들었지만 대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중재하면서 동생에게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냐면서 혼내더라고요. 역시 어린애들은 상대 못하겠다면서요. 같이 놀아난 본인 생각은 전혀 못하나 봐요. 완전히 개판이었네요. 당신이 그럴 거 없어. 고소는 진행할 거야. 그대로. 언니, 이렇게 할 건 없잖아. 나 돈도 없고 아직 어려.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이제 알게 될 거야. 곧. 동생은 제 발목을 잡고 구걸할 듯 미안하다며 엉엉 우는 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악성 글들을 남기면서 실컷 분풀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로 퉁치면 그건 제가 부처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동생이 그렇게 빌기 시작하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에게 왜 이런 애를 만났냐 소리를 쳤고 남편은 자기가 아니고 동생이 날 꼬셨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엄마, 내 잘못 아니야. 누누이 말했잖아. 그리고 엄마도 내 편 들었다면서 바람 눈 감아주라고 했다면서. 그건 그렇지만 너만 잘했어도 이 꼴이 만들어져? 내 체면,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개판 5분 전이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오빠를 꼬셔. 오빠도 내가 좋다며. 내가 와이프보다 훨씬 이쁘고 몸매도 좋다며.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해? 뭐? 얘, 너 감히 우리 아들한테 덜 떨어졌다는 소리 하는 게야? 어디서 그 터진 주둥이라고 나불대고 앉아있어? 참, 아직도 선연합니다. 그 장면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삿대질해가며 싸워대는 세 사람을 보니 이젠 인간에 대한 환멸이 들더라고요. 잘못 구워낸 이 커다란 케이크를 보고 있자니 그냥 한 번에 뭉개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크게 소리 질러버렸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다 나가라고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날이 또 올까 싶어요.
놀라서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나가는 세 사람을 다시금 떠올리자니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네요. 아,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꼭 좋게 생각해달라며 다시 행복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왜 그런 그지 같은 인간을 뭘 믿고 같이 살았던 걸까요? 며칠 후 가게로 동생이 찾아왔어요. 저는 내쫓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 채 제 일만 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직원들만이라도 자리를 비우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전 딱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잦은 소란으로 다 알고 있을 테고 죄 지은 것도 없으니까요. 동생은 마치 예전에 보라미로라도 돌아간 듯이 순수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만날게. 그 사람에게 품었던 마음도 싹 지울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말자. 제가 만들어줬던 케이크들을 사진으로 인화해서 가져왔더라고요. 테이블에 쭉 나열해 두는데 오히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깨달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었구나. 그런데 이 애는 내가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오는 말에 대꾸 안 하고 그냥 작업만 했습니다. 그 친구의 뜻은 아마도 고소를 취하하고 가족에게도 좋게 말해달라는 거겠죠.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서 그 애에게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어때? 저번에 네가 주문했던 케이크 나도 완성시켰어. 그때 그 다른 집 케이크하고는 다르지? 케이크를 맞고 사촌동생은 어버버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건데 폭발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크림을 뒤집어 쓴 동생은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창피함을 알았는지 가게 테이블에 있던 휴지로 얼굴을 닦고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부지런히 지나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가게 일에만 매달렸어요.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단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끔씩 가족과 연인 간에 선물할 행복한 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계속 마주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이혼 소송이 정리되면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여행이나 길게 다녀올까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숨겨왔던 그 감정들을 한꺼번에 털어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그때그때 분출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그게 저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지겨운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제 이혼장을 시댁으로 보냈더니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왔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통 온 메시지도 안 읽었지만 대충 스치듯 보아하니 매달렸다가 설득했다가 화냈다가 혼자 난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얘, 너 혼자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녀 꼬리표 달고 싶니? 그게 얼마나 여자한테 손해인데 어떤 세상인데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와중에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혼녀는 저만 되나요? 남편도 함께 이혼만 되는 건데 그건 생각 못하시고 고리타분한 편견 속에 갇혀 계시다니 불쌍하단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위자료나 준비해두었으면 싶은데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문이 새어날까봐 쉬쉬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 이어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제가 연락이 끊기면서 매일 형과 어머님께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은 없어요. 그런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안 했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본인 체면을 구기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니
그런 집구석을 보며 늘 불안에 떨며 살겠죠. 일부러 소문낼 마음은 없지만 주부 단골 손님들이 꽤나 있는 저희 가게 특성상 소문이 빨리 날 수도 있고요. 맘카페는 정말이지 모든 소문의 요충지거든요. 모든 건 시간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촌동생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합의금을 받아낸 이후로 서울에서 지낼 형편이 안 돼 도망치듯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진 몰라요. 가족에게 묻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딱 제가 겪었던 것만큼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쓸데없는 객기로 부린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다란 잘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저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날이 올까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건 너무 쉽고 한 사람을 망쳐버리는 건 생각보다 유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제 일을 사랑하고 지금의 제 하루를 사랑하니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